내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합니다. 우리 사회 해묵은 논란 중 하나인 낙태죄 존폐 여부가 다시 한번 운명의 날을 맞게 된 건데요. 2012년 헌재는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와 또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냐, 태아의 생명 존중이냐, 첨예하게 이어져온 낙태죄 위헌 논란, 오늘 아침 토론에서 하루 먼저 결론으로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 주요셉 공동대표, 법무법인 정도의 이한본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낙태죄 폐지 여부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판결 결과에 대한 전망을 좀 두 분에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지금 언론에서 너무 앞질러 가는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언론들이 여성 일부 단체들의 입장만 대변해서 네. 마치 이제 낙태죄는 폐지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들이 많은데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2012년 판결이 또 다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2012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반대 의견 4명이 낙태죄에 대해서 위헌 취지의 의견을 낸 바 있고요. 네. 지금 그래서 내일도 그 상황도 조금 달라지고 반대 의견도 높기 때문에 위헌 취지의 결정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전부 위헌 선고를 하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일도 양단의 판결을 하는 것을 조금 지양하는 면이 좀 있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낙태죄는 위헌 판결이 날 것이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재판관 찬성 4명 그리고 반대 4명의 결과로 일단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지금과 그때 상황이 다르다 아니면은 다르지 않다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어볼게요. 특별히 달라졌다고 생각 안 하고요. 예. 다만 언론에서 너무 한 방향의 목소리만 반영이 되니까 그렇게 돼가는 것 같다. 이게 착시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송사하는 헌법 위헌 제청을 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그 주체가 2012년에는 조산사고 이번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법률 규정이나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사실 달라진 건 국민들의 의식인 거죠. 인식과 의식. 2012년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낙태를 하면 처벌이 된다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아무런 제재 없이 웬만한 병원에 가면 낙태 시술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본인들이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자기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거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면 2010년경에 있었던 한 의사 단체의 산부인과 의사들 고발에 의해서 그 낙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고발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낙태를 하고 싶어하는 임신 중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됐고 그때부터 어떤 이 문제점이 많이 밝혀지고 많이 드러나고 언론에도 좀 조명이 되고 또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제는 모든 낙태가 처벌이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다는 상황, 그것이 부당하다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어떤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도 지금 현재는 많이 높다는 것이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사실 그 낙태율 자체가 정확한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두 분의 시각도 좀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낙태율이 어느 정도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가 유지 또는 이 폐지돼야 된다는 두 분의 논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낙태율 그리고 어떤 정도길래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된 게 자꾸 이제 한국보건사연구원에서 2004년도에 29.8, 그다음에 2009년도에 15.8, 2017년도에 4.8 이런 식으로 34만 건에서 17만 건, 5만 건으로 이렇게 쭉쭉쭉 줄어드는 거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네. 저거는 통계 자체를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산부인과 의사회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한 109만 건 정도가 지금 낙태가 네.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시술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 정도 갭이 있다는 것은 저는 어쩌면 지나치게 그 정부기관, 산하기관인데요. 그쪽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소수 특정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또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팩트 자체가 공정성 자체가 안 돼 있고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한국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일부 조금 변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대폭 감소돼서 짧은 시간 내에 그럼 앞으로 몇 년 후면은 낙태가 아예 없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 국민들에 대한 정보가 좀 부정확한 정보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사실. 근데 이걸 근거로 또 언론은 자꾸 보도를 해갖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통계 자체가 잘못된 오류를 갖고 그렇죠. 있다고 보시는 위험하니까 거네요. 이게 이렇게 터무니없이 현실 제가 듣는 얘기로는 산부인과 의사에서 1년에 109만 건 정도가 공공연하게 낙태가 지금 자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5만 건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이 갭이라는 것은 웬만한 만큼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뢰성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정부 산하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언론들이 이걸 다 받아 써갖고 그냥 다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좀 어떻게 변화가 알죠? 좀 있죠. 있는데 네. 그 폭보다 너무 지나치게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 내에 10몇 년 사이에 거의 뭐 제로로 내려갈 수 있다. 한 20년 사이로 보면 거의 뭐 제로로 내려간다. 이거는 통계 자체가 이 조사 자체가 이게 네네네. 신빙성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럼 혹시 뭐 기독교나 종교단체에서 조사를 하시는 계획이 그럼요. 있나요? 저희가 상당한 수가 지금 반대하고 있고요. 그냥 폐지 반대. 그냥 그대로 현상 유지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천주교 측에서 뭐 기간 동안에 한 100만 명이 넘는 서명이 있었고 기독교, 개신교 쪽에서도 짧은 시간 내에 뭐 시간이 촉박해서 지금도 계속 서명이 들어오고 있는데 20만 건을 돌파했어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러면 이렇게 다수의 상당수 국민들이 낙태죄를 존치하기를 원하고 생명권을 태아의 생명권이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생명권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것은 거의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변호사님께서는 낙태율 그리고 이 낙태율을 근거로 어떤 주장을 펼치시는 겁니까? 예, 뭐 선생님 말씀에 일정 정도 공감을 하는 게 이 말씀하신 대로 그 조사 결과가 낙태 건수에 대한 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가 없는데 예.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낙태가 거의 99%의 임신 중절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통계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했어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뭐 설문조사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줄어드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낙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다가 지금은 알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낙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건, 산부인과 의사에서는 100만 건을 추정을 하는데 최근 나온 연구 결과 5만 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야말로 통계로서 가치는 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수의 낙태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조금 줄어든 건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을 수는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사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라이프 어떤 일정 의사회가 다른 산부인과 의사를 고발을 했을 때 낙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낙태 수가 줄어들었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숫자는 바뀌지 않는 것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이렇게 계속 처벌을 하는 것이 어떤 낙태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종교계에서 특히 그 낙태죄 폐지 반대를 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입장하는데 약간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종교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낙태를 하지 말자, 낙태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캠페인 정도를 벌여야지 낙태죄를 폐지하지 말자. 그러니까 세속에 있는 법률을 통해서
낙태를 한 사람을 세속의 법으로 처벌하라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리에 의해서 낙태 수를 줄이자, 낙태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캠페인까지는, 예, 근데 형법을 폐지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하느님의 자식들을 처벌하자, 세속의 법으로 처벌하자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말씀인데요. 네. 물론 변호사님 말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은 자기 결정권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여성들이 자신들의 행복권을 위해서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것과 태아라는 것은 자기 몸 안에 들어온 또 다른 생명체거든요. 그러니까 태아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거죠. 그냥 네. 가만히 두면 자동으로 시간이 지나면 출산해서 생명이 되는데 그것을 말을 못한다고 그래서 태아의 인권은 다 무시해버리고, 인권이라는 개념은 가장 연약한 자, 소수에게, 가장 약자에게 그 인권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인간으로서 말을 못하는 그런 생명이 지금 절규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생명체를 누가 대변해 주느냐. 만일 이것을 그냥 세포덩어리로 본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저희는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명권의 문제랑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는 문제냐. 만일 여성들이 남성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봤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남성을 또 다른 책임을 짓는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줘야지 태아를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이런 쪽으로 가면은 어렵다고 봅니다. 네, 뭐 결국에 낙태율과 낙태죄가 유지되는 것과 지금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사전 예방 피임법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100% 안전한 피임법이란 없기 때문에 이게 낙태죄가 유지가 돼서 낙태 행위 자체를 처벌하면은 이 범법자만 양산한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 반면에 피임 그 방법이 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우선시 돼야 되고 낙태죄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 이 논점에서 한번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뭐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다. 저도 네.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법이라는 것은 예방의 목적도 있습니다. 만약 이제 교통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교통법규 잘 지키니까 이제 교통법을 없애버린다. 도로교통법. 이러면 나중에 또 무법천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 자체를 존속시키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 준비가 안 된 부분들, 외국같이 책임을 국가가 더 많이 진다든가 여성들 임산부에 대해서 더 많은 배려를 해준다든가 그리고 태어난 그 생명에 대해서 국가가 더 많은 지원해 주는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더 많은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아예 법을 없애버리겠다 이래버리면 무법천지가 돼서 오히려 낙태에 대한 죄책감도 없어지고 더 많이 그것이 만연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미국에서도 낙태죄 1973년도에 폐지된 이후로 약 짧은 시간 동안에 한 1.8배가 낙태율이 올라갔다는 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점점 이제 낙태죄에 대해서 주마다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돼서 최근에는 낙태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미국의 사례를 많이 저쪽에서 말씀하는데 1973년대 로 대 웨이드 사건의 제인 로도 노마 맥코비라는 분도 나중에 20년 후에 자기가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프로라이프 운동으로 낙태 반대 운동으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1973년도 로 대 웨이드 사건이 무조건 낙태 폐지였기 때문에 그것만이 전부다. 아니 그 이후의 사건을 봐야죠. 우리가 그런 걸 유념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님이 네. 이제 낙태죄가 폐지가 되면 뭐 죄책감도 없어지는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 부분 그 대표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대표님 같은 분들이 하셔야 될, 특히 종교계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사전 예방이나 사후에 할 수 있는, 사후에도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그러니까 즉 임산부가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임신 중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정말 생명 존중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런 점이 당연히 필요한데, 네. 다만 그렇지만 왜 꼭 낙태를 형벌로 처벌을 해야만 하느냐, 이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쪽에 저희 쪽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한다고 해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무법지대를 만들자. 모든 낙태를 다 허용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자. 모든 건 여성이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을 하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형벌로 그것을 다스리느냐. 어떤 인간의 행동을 국가가 국민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어떤 사회 공동체의 규범을 가질 때는 그것은 반드시 형벌로만 규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국가는 생명 보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리고 태아도 생명인 것을 저희가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헌법적인 차원에서 태아는 우리나라 법에서 헌법에서 인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 현실에서 도덕적, 윤리적 또는 종교적인 개념에서 태아는 인간이겠죠. 하지만 네. 우리 법에서는 태아를 인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태아에겐 생명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아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든 아니면 모든 국민들은 그 생명을 보호할 의무는 있고 책임은 있겠지만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기본권 충돌 구조가 아니라 구조는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어떤 자기결정권과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을 하면서 형법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다른 형법이 아닌 다른 법률, 다른 규제 법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법이 없다면 사실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사후피임이라든지 이런 약물적인 치료일 텐데 약물 사용도 사실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사후피임약도 이제 그 사후피임약과 흔히 말하는 그 임신 중절 약물하고 구분이 좀 애매하고 사실은 그 약물 사후피임약 같은 경우는 기한이 매우 제한돼 있거든요. 네. 쓸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전부 다 불법입니다. 아예 그 지금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이 형법에서는 모든 임신 중절을 처벌을 하고 모자보건법에서 일부 아주 극히 예외적인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를테면 강간에 의해서 임신을 한 경우에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게 돼 있는데 그 강간에 의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 중절 약 흔히 말하는 그 유산 유도약이라는 그 약을 쓰면 처벌됩니다. 이게 지금 법의 현실이고 이게 잘못된 지금 1973년도에 만들어진 모자보건법이 그대로 지금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런 우스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아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며칠 전에 우리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태아가 손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의 판결이 태아에게도 그 권리가 있고 태아도 태어날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불하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태아가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이 태아에게도 분명히 생명으로서 가만히 두면 자연히 출산하면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그 권한을 주고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라고 지금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법체계가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해서 그냥 한 시각으로만 고정시켜서 보면 여성들의 자기결정권만 다 놓으면 여성과 어떻게 태아가 싸웁니까? 자기 몸 안에 있는 또 다른 자기가 품어야 될 생명과 왜 여성이 싸우게 만드냐, 산모랑. 이것 자체가 법 구조가 잘못되어 있고 논쟁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생명은 생명권으로 보장하고 또 다른 여성이 피해거나 여성이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쩔 수 없는 그런 그분들에게 낙인이 찍는다든가 이런 사회 분위기는 다 바꾸면서 국가가 지원해 주면서 우리 사회 인식도 바꿔가면서 이 산모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냥 사회에서 낙인이 찍히는 이런 효과까지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바꿔가는 쪽으로 같이 전 사회가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명권은 그대로 두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모자보건법 14조에 보면 예외 조항도 이렇게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법은 분명히 269조, 270조 처벌이 있지만 모자보건법으로도 상당히 예외 조항을 두고 많이 이렇게 산모에 대한 그런 입장을 많이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하면 모자보건법을 통해서 조금 더 강화시키고 대안을 모색하고 보완시켜주면 좋은데 형법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교통법을 없애버리면 이게 정확한 거냐. 그러니까 도로는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지금 수준으로 계속 갈 것이냐. 법이 없어질 경우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최소한의 장치로서 법을 그렇죠. 두되 그 정도를 다른 보완 장치를 또 두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문화조성이라든지. 그렇죠. 예, 예. 네네. 그러면 사후 피임약이라든지 유산 유도약 합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십니까? 반대 입장이십니까? 그런 부분도 생명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산모가 뭘 본인이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지금 그거를 일방적으로 불법이라 해도 지금 다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입장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태아가 우리가 뭐 12주 이전에도 보면 거의 신체가 다 형성이 되는 것이 요즘 현대 과학이 발달해서 의술이 발달해서 다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태아를 생명이 아니라고 배제시켜버리면 그 태아의 생명권, 태아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 주느냐?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그러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낙태 자체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문제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의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 뭐 같은 말이 되겠는데요. 네. 아까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대법원에서 뭐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말씀이고요. 그 태아인 상태에서 어떤 손해배상권은 태아가 태어난 다음에 네. 인간으로 태어난 다음에 그때 소급해서 그때 자기가 태아일 때 입은 손해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태아는 태어나야만 생명권, 권리로서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거고 태아인 상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대결 구도로 자꾸 몰아가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건 대표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지만 태아는 생명이 없다, 태아는 보호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걸 왜 과연 여성만 처벌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의무,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데 또는 국가 또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 보호할 의무를 형벌,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인 형벌로 하려고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형벌이 아닌 다른 법률, 이를테면 다른 규제가 있는데 이를테면 다른 여러 가지 의료 행위들 중에 이를테면 제가 의료적인 부분은 정확히는 네네. 모르지만 이를테면 성형 수술을 한다 그래서 처벌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성형 수술을 하는 거에 의해서. 그렇지만 모든 성형 수술이 다 하고 싶은 성형 수술을 다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의 성형수술은 못하게, 어떤 약은 쓸 수 없게, 어떤 식의 성형수술을 하지 못해, 그런 의료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의료관계 행정규칙이라고 그런 규제 법률이 있고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의사들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태아는 생명이 아니니까 나는 그 낙태를 결심하는 여성들이 태아는 생명이 아니니까 나는 마음대로 낙태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신 중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남자 두 분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네. 실제로 그 임신 중절을 하는 여성들은 엄청난 고민과 괴로움 속에서 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성들이 그렇겠죠. 그냥 쉽게 태아는 아무것도 네. 아니니까 그냥 낙태를 한다라는 식의 그 이야기는 잘못됐다고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서 어려운 여성들의 입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여성들이 낙태를 주장하는 여성분들이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남성들은 처벌하지 않고 왜 여성만 처벌하느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독일이나 이렇게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혼부 책임법이 아주 강화가 돼서 네. 당연히 이게 책임을 지는 남성도 그 출산해서 뭐 많이 그렇게 되면 아이에 대한 양육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강제적인 의무사항처럼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이런 부분을까지 책임을 져주고 여성들로 하여금 또 우리가 이제 프로라이프 쪽이나 미혼모 센터 이렇게 보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출산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강요해서 낙태를 자꾸 강요해갖고 그쪽에서 응급 구조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이라고 다 낙태를 반대하고 자기결정권만을 주장해서 여성들이 전체가 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함부로 마음대로 낙태하고 싶어 하느냐? 아닙니다. 상당수의 여성들이 정말 출산하고 싶어 하고 자기 몸 안에 들어온 생명이 어떤 경우는 정말 원치 않는 임신이라 하더라도 꼭 출산하고 싶은, 왜냐하면 생명체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몸으로 벌써 감지하잖아요. 여성으로서의 그 본능적인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 배제시켜버리고 낙태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법 이전에 양심 있잖아요, 사람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지 그냥 법률 논리로만 가서 어떤 여성들의 그 행복권, 자기결정권만 입장만 대변해서 태아의 그 인권과 생명권을 그냥 배제시키는 것은 우리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조금 야만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도 뭐 일정 부분 신체 질환 때문에 낙태를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 지금 이건 합법인 거죠? 근데 그 사유가 너무 제한돼 있어서 네. 유전적 뭐 이런 예,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한돼 있어서 뭐 조사 결과로는 99%가 불법 낙태고 1%가 좀 안 되는 숫자가 그 사유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 모자보호법 그 조항이 왜 그 지금 생명권 주장하고 또 배치가 되는 게, 그러니까 유전적인 영향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임신 중절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장애가 있는 태아는 생명권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왜 그 생명권을 박탈당해도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한 아이가 생명권이 있다면 그 아이를 어떤 논리로 그 생명권을 박탈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아한테 생명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면 현재 있는 그 예외 사유들이 다 위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불법으로 된다라는 예. 거죠. 예. 마지막으로 좀 두 분의 주장을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많이 준비해 왔지만 시간이 짧아서 다 네. 말씀 못 네. 드리지만요. 저희는 태아에게도 인권이 있고 태아가 생명이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네. 그 말 못하는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주고 또 인권도 존중해줘야 된다. 그것이 정말 문명사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네. 오히려 그것을 다 배제시키고 법논리로 가서 편의주의로만 가버리면 야만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거기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마지막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죠. 저는 마지막으로 이게 꼭 낙태죄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남성이 여성을 병원에 데려가서 같이 뭐 기다려주고 아니면 돈을 내주고 이런 식으로 여성의 낙태를 도와주면 낙태 방조죄로 같이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고요. 네. 그런데 남성이 한마디로 그냥 임신한 여성을 외면하고 그야말로 도망가 버리면, 그래서 여성 혼자 외로이 임신 중에 수술하면 사실 처벌을 안 받게 됩니다. 이렇게 남성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낙태죄입니다. 낙태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도 함께 해당되는 문제니까 네. 낙태죄가 꼭 폐지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한본 변호사, 주요셉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